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사항은 신규 공급입니다.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를 보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격이 폭등했죠. 그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먼저 신규 공급을 해서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5년간 추가 개발을 고려해서 약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200만호, 그 다음에 공공주도 50만호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중 이제 공공주도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그 다음에 무주택 역세권 첫집으로 해서 20만호가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가주택이 뭐냐면 시세보다 싼 원가의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때 5년간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의 70%를 소유자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LH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수분양자에게 분양해서 남은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LH도 손해가 없고 매수인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70% 가져가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공택지, 역세권, 국공유지, 차량기지, GTX 역세권 인근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토지투자 관점에서 잘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없이는 민간으로 공급한다 해도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설령 민간 주도 공급이 성공했다 그러더라도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 또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내용을 보면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를 보면 1988년도에 준공돼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2차 정밀 진단에 항상 탈락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승인날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 이러한 공약들이 통과만 된다고 하면 바로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영 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재건축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으로 이익을 보면 국가가 일부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대폭 완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서워서 집을 못 사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은 이제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을 할 경우에 용적률은 300%에서 500%로 상향해서 그렇게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 체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기부 체납 받은 이 돈으로 공급을 더욱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굉장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보면 지금 전체 30년이 이상 지난 곳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임차인들 또한 이제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이렇게 정책이죠. 그리고 임차인들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약 우선권을 준다든지, 임대주택을 우선권으로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고령 세입자 경우에 이주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주택까지 제공해 준다. 그리고 소규모로 공공주택지를 조성해서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대규모 이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들 대폭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과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세입자들을 위해서 기분 좋은 정책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필지를 여러 개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재건축 용적률 완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이주 수요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 전월세를 덩달아 상승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하면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럼 이주하면 이주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사가면 전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월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주 전용 단지도 만들어주고 한다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기에 그 시절 내용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인근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국공유지라든지 학교 이런 곳을 주차장 확보 기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러한 좋은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금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금융규제도 지나치게 불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이동이 제약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최초 구입자, 청년 대출 이용자라고 하면 시세 대비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주겠다 합니다. 대신에 단점이 DSR은 그대로 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DSR은 그대로 두고 LTV는 80%까지 완화한다. 소득이 높은 청년들, 가구들만 보는 혜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9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하면 위 정책대로라고 하면 월 고정 지출액이 약 300만원씩 계속 나가야 됩니다. 우리 월급이 3, 400인 사람도 있을 거고 500에 1000만원 버는 사람도 있을 건데 3, 400인 사람들은 이걸 감당을 못 하겠죠. 그리고 월 300에 감당이 되는 가구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가구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대출 규제 완화는 국회 입법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이제 금융위원회랑 한국은행이랑 조금만 협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출 규제 완화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출 이자를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 소득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값이 지금 비싸더라도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업 소득이 높다 그러면 저는 집값 오르고 안 오르고 신경 쓰지 않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바로 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80%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80% 대출에 대한 이자 감당 능력만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데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사업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전세 대출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2018년 9월 14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전부 폐지시켜 버렸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도 불가능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2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해버렸죠. 이렇게 등록하라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폐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여도 만기 시에는 무조건 직권 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 제일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보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그래서 우리가 2년을 살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법 때문에 집주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때 4년 살 거 생각해서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상승시켰죠. 그래서 2년에서 4년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임대료도 더블로 늘어났고 전세가, 월세가 전부 2배 이상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임대차 3법이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법률이죠. 그냥 이제 거래되는 대로 시장에 맡겼으면 오히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안타까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2 플러스 2년인데 이걸 그냥 다시 2년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유예기간을 2년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생길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기분 좋게 임대료를 안 올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일부러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 해서 임차인을 내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폐지된 임대주택을 다시 부활시켜준다고 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미만 소형 아파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 즉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중과 배제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그림과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 다음에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 그 다음에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비조정 대상 지역 전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상관없이 소형 아파트, 이게 추가적으로 생겨난 사항이죠.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장기 일반 임대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에 대해서 상향해 주겠다. 얼만큼? 70%에서 80%만큼. 그래서 현재 정부를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지자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경우에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특별적으로 우대율을 적용해 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8년 이상 임대 양도했을 때는 50%,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했을 때는 70%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최대 80%까지 상향시켜 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세 부담 자체가 더 줄어든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1억짜리를 70%만 감면해 줬다고 하면 이제 80% 감면이 된다는 소리죠. 자, 다음은 이제 보유세 정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그 다음에 세분한 상한선을 인하시키겠다. 그래서 현행 종부세율을 보면 화면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그렇게 해서 6%까지 세율이 인상되었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게 올해부터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이걸 이제 95%까지 동결시키겠다. 그러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 과세표준 구할 때 공시가격 몇 %를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다. 그러면 10억의 90%, 과세표준은 9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아지면 당연히 세금을 덜 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현 문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는 80%였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2021년도에 95%, 2022년도에는 100%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5%로 동결하겠다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시가액도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오르면 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유세금을 완화하겠다.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면 이제 보유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보다 많이 안 오르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주택자나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면 세부담 상한이 300%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900 내야 된다. 근데 이걸 200%로 낮추겠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600만 내면 되겠죠. 결론은 이제 세 부담 자체를 줄이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 보면 이제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연령과 관계없이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집만 소유하고 소득은 적은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 이러면 엄청 부담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납부 연기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1주택자 장기 보유자라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면 양도세율의 중과세율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에서 20%를 더 내야 되고 3주택자는 기본 양도세율에서 30%를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결국 사람들이 이제 증여하려고 준비를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로 인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행하냐?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결국 양도세 중과세율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안 하는 거를 이 법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법 개정까지는 연말 국회 통과해야 되지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면 이종배 의원 말대로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1일 양도부부터 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과거 양도세 중과 배제는 보유기간 10년 이상 된 주택에만 적용되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보유기간 요건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 더 볼게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 우리가 조정지역에서
소유한 물건,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득세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8%,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2%까지 내야 된다 보시면 돼요. 10억짜리 사면 1억 2천. 엄청 무섭죠. 그래서 취득세 무서워서 못 사는 이러한 세율들을 완화시키겠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완화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생애 최초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이하로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1주택자인 경우에는 현재 취득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가죠. 고가주택은 세율이 굉장히 취득세가 비쌉니다. 근데 이것도 단일 세율로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취득할 때 세율을 많이 줄여주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 부분 완화해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현금 유동이 좋은 임대사업자들의 한테 많이 가겠죠. 보유세, 취득세, 각종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전월세 가격이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중에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국회 통과해서 진행되는 거랑 구분해서 대책이 어떤 게 빨리 되고 어떤 게 늦게 될지, 그거에 따라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비중 축소, 그 다음에 8호 추천제 부활, 그 다음에 LTV 80% 완화,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무조건.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그래서 세부담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공시가 인하는 내년 이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율 인하, 종부세, 지방세,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정부에서 규제했던 것들이 전부 지금 현재 실패로 나왔죠. 그래서 국민들의 니즈를 보면 현재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총력을 펼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데 아마 힘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 의석수가 172석으로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바뀔 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막 바꾸려고 했었는데 결국 임기 말에 마지막에 이제 많이 실질적으로 풀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행령을 수정한다던가 이제 일부 조례를 수정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론 반드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투자에 대한 그런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